다음의 윤리 강령은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성적인 취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의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대요. 1. 건강 환경 구현. 2. 평등한 간호 제공. 3. 개별적 요구 존중. 4. 취약한 대상자 보호. 5.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차별 없는 간호 정답 2번 평등한 간호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찍을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딱히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체액에 관한 설명은 체액이 뭐야? 1. 총 체액량의 3분의 2가 세포 외액이다. 2. 세포 내액은 간질액과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체중 대비 총 체액량의 비율은 유아가 성인보다 높다. 4. 건강한 성인의 총 체액량은 체중의 30에서 5%가량이다. 5.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여자나 노인일수록 체액의 양은 많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체액에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찍을 수는 있어요. 기초간호학 해부생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해부생리 맨 뒤에 이렇게 체액 검사하면은 조금 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뜨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체액이 뭔지 먼저 볼게요. 체액이 뭐예요? 몸속에 있는 액체겠죠? 체액 그냥 단순하게만 보세요. 사람의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몇 프로가? 거의 60-70%가. 체중의 60-70%가. 여기에 뭐 유기물질, 전해질 이런 거 다 녹여있죠? 몸 안에 있는 모든 물, 몸을 이루는 액체를 통틀어서 체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이 나뉘어지나 봐요. 뭐가 더 많을까요? 안쪽에 있는 물이 많을까요?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물이 많을까요? 그냥 세포 내액, 안쪽에 있는 물이 더 많다 생각하세요. 이 안에가 더 많겠지. 바깥쪽, 껍데기 쪽보다는요. 그쵸? 이렇게 그냥 암기하는 것입니다. 총 체액량의 3분의 2는 세포 내액입니다. 세포 내액, 안에가 더 물이 많다. 또 간질액과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세포 외액이요. 외액이 간질액과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건강한 성인의 총 체액량은 한 60-70% 정도이다. 지방의 함량이 높을수록이 아니라 뭐 근육이 높을수록 또 여자나 노인이 아니라 건강한 남자일수록 체액의 양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높으면 체액은 적겠죠. 여자나 노인은요, 체액의 양이 더 적겠죠. 누가 그러면 이 물의 양이 많아? 유아가 더 성인보다는 높다. 이게 답입니다. 체중 대비 총 물의 양은 체액량의 비율은 성인보다는 아기들이 더 높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피부가 더 탱탱하죠. 체액,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 모든 물이 체액이다. 체중의 한 60-70%가 체액이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 세포 내액 안에 있는 게 더 많다. 3분의 2 정도 되고 세포 외액 밖에 있는 거 3분의 1 정도 된다. 세포의 외액에는 간질액과 혈장이 있다. 혈장은 뭐였어요? 혈장. 혈액에서 혈구를 뺀 액체 성분이 혈장이에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 혈장 수혈해줬죠? 혈액에서, 피에서 혈구를 뺀 그 액체를 혈장이라고 한다. 사실 디테일하게 몰라도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국가고시 시험 문제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근접하게 좀 찍을 수 있는 정도로만 대충 이해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세포 내액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세포 외액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 정도요. 체중 대비 체액량의 비율은 유아가 더 높다. 이거예요. 왜? 유아가 성인보다 이 세포 외액, 간질액의 양이 더 많대요. 제가 뭐 검색해서 이런 그림도 가져왔는데 세포 내액은 총 체액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뭐 퍼센트로는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냥 한 3분의 2 정도가 세포 내액이고 안쪽에 더 물이 많고 세포 외액 밖에 쪽에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요 정도는 알고 갈게요. 물품 관리 및 세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무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2. 혈액이 묻은 환희는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3. 사용 중인 소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한다. 4. 고무재질로 된 공기방석은 공기를 빼서 보관한다. 5. 소독할 기구는 세척하지 않고 중앙공급실로 보낸다. 정답은요? 1번 고무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입니다. 고무제품
그늘에서, 응달에서 완전히 말려야 되고요.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단 고무포가 꺾이지 않게 둥근 막대기에 걸어둔다? 이런 거 맞아요. 고무 제품은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추우면 굳고요. 오래되면은요, 금이 가서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말려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환자복은요, 찬물에 먼저 헹궈서 이 핏기를 빼내고 더운 물로 씻는다 그랬죠. 단백질이나 이 혈액은요, 체액은요, 뜨거우면 응고돼요. 그럼 얼룩지죠? 그럼 다른 환자가 쓰기 지저분하기 때문에 항상 찬물 다음에 뜨거운 물,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국가고시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이런 의학 관련된 거, 피가 묻었다, 혈액이 묻었다, 뭐 단백질이 묻었다, 체액이 묻었다, 다 찬물에 헹군다, 이게 답이에요. 사용 중인 소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세척한다, 수시로 소독한다, 괜찮겠고요.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아침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군다, 이게 또 기출 지문입니다. 이 변기나 소변기 아침에 한 번 닦는다, 이 정도요. 또 고무 재질로 된 공기 방석은 공기를 빼서 보관합니까? 공기를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돼요. 공기를 빼지 않고 보관해야 이 고무 재질이 달라붙지 않거든요.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달라붙으면 안 돼서 공기는 넣어서 보관해라. 소독할 기구는 세척한 후에 중앙 공급실로 보내줘야지 이 멸균을 하겠죠. 세척하지 않으면요. 치과였어요. 뭐 스케일링을 했어요. 피도 있고 치석도 붙어 있고 막 잇몸 이 긁어낸 거 다 붙어 있는데 이거 바로 멸균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물기 빼내고 멸균하고 중앙 공급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가세요.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건어학에서 한방 문제죠. 부항이 정말 빈출 키워드입니다. 의미, 정의도 물어보고요. 부항요법 1. 운동 직후에 적용한다. 2. 하루에 여러 번 할수록 효과가 좋다. 3. 1회 적용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4. 명현 반응이 심해지면 휴식하게 한다. 5. 화관 1개당 1회에 20ml 이상을 방혈한다. 정답은요? 다른 거 잘 모르더라도 확실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명현 반응이 심해지면 휴식하게 한다. 피로하면 휴식하게 한다. 이거예요. 치료를 했어. 물리치료 받았어. 피로감이 심하면 휴식을 해야겠죠.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국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갔어요. 선생님 저 부항 며칠에 한 번 떠요. 뭐 또 저 침 며칠에 한 번 맞으러 와요. 보통 3일에 한 번 오라고 합니다. 2, 3일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항에서 중요한 거, 자연식을 섭취해서 피를 맑게 한다. 이런 표현도 국시 보기에 나와요. 피로감이 심하면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또 성인의 사혈량은 피를 뽑을 때 1에 10cc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항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만 한다. 5에서 10분 또는 15분까지 괜찮다. 우리가 5에서 10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좌침 5에서 10분. 영화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빨리 끝내야 되죠. 5에서 10분이에요. 부항도 시간을 한 5에서 10분만 한다. 처음에 압력은 30에서 40 정도로 한다. 또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부항 뜨지 않는다. 정맥류 환자 부항 치료 삼가한다. 부항 왜 뜨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혈이 제거되니까. 부항의 정의가 국시에 잘 나옵니다. 피부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혈액순환 시키는 게 부항이에요. 그런데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은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시켜서 치료하는 게 부항입니다. 이 정의가 많이 나와요. 음압 펌프질로. 이게 피부에 그냥 안 붙잖아요. 음압으로 이 관 속에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표면에 흡착을 시켜야지 잘 달라붙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항입니다. 명현 반응이 뭐죠? 명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도 국시에 나왔어요. 복용 초기의 일시적인 거부 반응으로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명현이다. 나중에는 좋아지지만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약간 부작용이죠. 명현현상 어지럽습니다. 명현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다. 또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서 명현현상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명현인지 정말 안 좋은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1. 감염 예방, 2. 변비 예방, 3. 면역력 향상, 4. 혈장량 증가, 5. 적혈구 생성 촉진. 정답은요? 5번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철분제제를 투여한다. 면역력이 아니라 면역력이죠. 네.
이 빈혈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뭐예요? 철분지질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최신 국시에 나온 거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니까. 과거에 나왔던 국시 어떤 거? 치아에 그 철분제 액상이 착색이 돼요. 까맣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착색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대를 이용한다. 또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가 오거든요. 고섬유시기를 먹어라. 철분제는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랑 먹으면 철분제가 흡수가 잘 됩니다. 철 좀 들어라이 C. 오렌지 주스 또는 비타민 C랑 섞어서 먹는 게 철분제예요. 칼슘제는 뭐랑 섞어 먹죠? 비타민 D랑 먹어요.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랑 섞어서 먹어야 되는 게 철분제.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되는 게 철분제입니다. 요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거의 맨날 나와요. 철 좀 들어라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어야 된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 비타민 C랑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충수염의 치료가 지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충수염, 맹장염이죠. 이거는 보기 볼 거 있어요. 정답 4번 복막염입니다. 충수염 응급실 왔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진통제 주나요? 안 줘요. 금식하죠. 좀 이따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통제를 안 주는 이유는 진통제 먹고 선생님 저 괜찮아요 하고 집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터졌어. 장기에 그 독소가 다 퍼져서 복막염으로 전이되면은 생명이 위독하거든요. 그래서 충수염 치료가 지연되면 복막염이 와서 조심해라 이거예요. 예전에 그 삼성 이재용 씨가 그 예전에 감옥 한번 가지 않았나요? 거기서 충수염이 터져갖고 복막염으로 전이돼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충수염 금식해야 된다. 냉요법 냉찜질, 진통제 주면 안 된다. 집에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합병증으로는 복막염이 위험하다. 이 충수염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이게 키워드라는 게 충수염 하나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소화기계 관련 질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규칙적인 식사를 먹어라. 소량씩 자주 먹어라. 커피 피해라. 초콜릿 피해라. 탄산음료 피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팁입니다. 내가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에 뭐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 감기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도 기침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펫CT 찍고 별짓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에서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소화성 궤양, 위궤양. 궤양은 피, 출혈성 경양이죠. 아스피린을 금한다. 또 흡연자는 금연해라 이런 거예요. 대장암, S상 결장에 결장루가 있는 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장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50세 이상 정기검진한다. 대장암이에요. 웬만한 거 다 40세죠? 작은 경부암은 20세부터. 혼합된 약재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로 흡수와 치료 효과가 빠른 약제형은 빠른 요게 키워드죠. 1. 탕제, 2. 산제, 3. 주제, 4. 정제, 5. 환제. 정답은요? 효과가 빠른 탕제죠. 물로 먹어야 효과가 빠릅니다. 제형의 종류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한방 문제예요. 탕제, 급성질환에 사용해요. 왜? 효과가 빠르니까. 1일 3일 따뜻하게 가열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약 같은 그 봉지에 담아주는 거. 산제, 가루약입니다. 흩어질 산이죠.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우황청심환, 만성질환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 꿀을 넣던지 풀을 넣던지 일정한 크기로 약을 환으로 만드는 게 환제고요. 고제는요. 반유동의 상태. 반유동하면은 고제가 나와야 돼요. 젤리형 약물을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서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형 고약같이 만든 게 고제입니다. 엑기스제, 매실엑기스, 홍삼 엑기스, 농축액이죠. 코코 시럽, 물약이 시럽제입니다. 정제, 우리가 뭐 정형외과에서 알약 먹었어? 정제예요, 정제. 질환과 치료 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변비 저섬유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당뇨병 단당류 시기, 4. 통풍 퓨린 제한 시기, 5. 만성 신부전 고염 시기. 이게 맞나요? 옳게 연결한 거 뭐예요? 정답 4번. 통풍이 걸렸어 퓨린 제한 시기. 단백질 덩어리를 제한해라 그랬습니다. 변비는 고섬유 시기 먹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죠.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다 했어요. 당뇨병은요. 단당류,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초콜릿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다당류,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다당류를 먹어라 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 신부전, 붓는다. 신장이 붓는다.
물을 많이 먹지 말아라, 소금물 많이 먹지 말아라, 저염 또는 뭐 저수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단백질을 제한하기도 하고 저염 또는 저수분.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면은 뭔가 배출이 안 돼요. 몸이 붓거든요. 소금이나 염분을 제한해 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다. 복막 투석, 혈액 투석 뭐 이런 거 있는데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당뇨병 다당류를 먹어라. 간 질환도 저지방을 먹어라. 요런 거 가볍게 보고 가세요. 이 시기가 국가고시 막 잘 나오진 않고 나와도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범위 정도거든요. 설사를 하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돼요.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하면은 탈수랑 연결하시고 수분 보충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절제했을 때 이게 위에서 뭔가 음식물이 시간을 서서히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가 너무 조그맣고 없다 보니까 그냥 먹자마자 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 분해 효소가 나와요. 뿌띠알린이라고. 탄수화물은 너무 빨리 싸니까 먹지 말고 소화가 좀 더딘 고지방을 먹어라. 지방을 먹어라 하는 시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결핵 환자나 열량 소모가 많은 덤핑 신드롬, 위절제, 완전 위절제 수술했을 때 고지방을 먹어라. 혈액,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을 먹어라. 맨날 기침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침하면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서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핵 2급 감염병이죠. 통풍, 퓨린 제한 식사. 왜 예전에 가수 김종국 씨가 자기 통풍 걸렸다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저는 이거 배울 때 딱 알았죠. 아, 맨날 단백질 파우더 먹어서 통풍 걸린 거 아니야? 뭐 이게 퓨린 제한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단백질 많이 먹고 하면 안 된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통풍 환자 운동해야 돼요. 피 검사하면은 통풍기가 있네 이런 거 나와요.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의사가. 편도선 수술 환자 차갑게 먹여라. 차가운 유동식을 먹여라. 뭐 이 정도입니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덤핑 신드롬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핵 환자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 먹어라. 몸이 안 좋으면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원 조달은 조세에 의한다. 세금이죠. 2. 국민이 보건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4. 매년 초 주민들이 주치의를 정한다. 5. 지역별 의료 자원의 배치가 균등하다. 정답 뭐예요? 2번. 국민이 보건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 오늘 왠지 몸이 안 좋아서 서울대병원 갈래. 오늘은 뭐 그냥 동네 의원 가야겠다. 우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체계, 재원의 조달. 이 돈이 있어야 보건의료체계가 돌아가는데 조세, 국세로 다 끝나요? 본인 부담금도 내잖아요. 또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난리 날걸요? 맨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있을걸요? 본인 부담금이 있죠. 매년 초 주민들이 주치의를 정한다? 저 주치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가면은 그냥 랜덤으로 의사가 걸립니다. 또 지역별 의료 자원의 배치가 균등하지 않죠. 서울에는 엄청 많고 저 지방 시골에는 병원 없죠. 불균형이 있죠. 당연히. 프라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을 만들었어요. 자유방위명,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자유방위명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적용합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서울대 갈지, 연대세브란스 갈지, 뭐 경희대 갈지, 동네 병원급 갈지, 의원급 갈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방위명은 자유선택 가능해서 일단 좋아요. 의료의 질이 높죠? 하지만 조금 비쌀 수도 있겠죠?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사회보장형. 영국이나 뉴질랜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대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겠죠? 나라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의료의 질은 떨어져요. 모두에게 준다는 건 그만큼 질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겠죠?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죠? 북한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공산국가죠? 선택의 자유가 없고 나라에서 다 정해주고 의료의 질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의료의 질이 높은 거는 한마디로 자유방위명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는
공공부조 하면은 복이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같은 말로 의료보호. 이게 바로 공공부조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취업하면은 자동으로 뛰는 4대 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애 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애 요양보험은 건보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5대 보험이 아니라 4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취약계층한테만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야, 공공부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야, 그러면 공공부조 받을 수 있어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만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거 뭔가 좀 빈곤층, 취약계층 느낌 나죠? 의료급여, 의료보호,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를 보장하는 거 의료급여, 의료보호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은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뭐 1,000원도 안 내더라고요. 또 기초노령연금, 노인들이 타죠. 근데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인 돈이 없는 노인들이 타죠.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 빈곤층, 푸어,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인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 노인, 장애인, 또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경우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자 빼고 보험이 있고 부조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 이거예요. 보험은, 사회보험은 나라에서 하는 거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고요. 강제로 뛰어가기 때문에 사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다 뛰어가니까. 공공부조, 부조. 뭐 5만 원 부조, 10만 원 부조, 장례 부조, 뭐 결혼식 부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빈곤층, 취약계층을 도와준다. 그중에서도 빈곤층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준다. 의료급여. 급여는 여기서 월급이 아닙니다. 서비스, 혜택이에요. 의료 서비스, 의료 혜택. 이게 바로 의료급여, 의료보호가 되겠어요. 의료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취약계층에게. 또 사회 서비스, 이 서비스는 특정인만 서비스를 받는다. 어떤 특정인? 취약한 특정인. 아동,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동일 수 있죠. 미성년자, 또 장애인, 노인, 독거노인 이런 경우는 특정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정부에서도 해주고 또 민간 단체도 있죠. 최근 A씨 가족은 주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 자체가 빈곤층이다. 이 얘기죠.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돈이 없는데 의료 보장되는 게 의료급여, 의료보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 맞으실 수 있으시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20세 대학생의 시력 고정술, 2. 30세 직장인의 어깨 도수치료, 3. 40세 직장인의 일반 건강검진, 4. 50세 직장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5. 60세 자영업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미사여구 떠나서 시력 고정술, 도수치료,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진단서 발급 비용. 이 중에서 이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정답 3번.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니까 건강검진은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력 고정술, 뭐 라식 라섹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깨 도수치료,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실비에서는 되지만 건보료에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는 사실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이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 보험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3번이 답이 너무 유력하니까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도 다 발급 비용 받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 가입 방식이라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직장이냐 지역이냐 이 두 가지로 무조건 냅니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고 혜택은 균등하다. 이 말이 뭐예요?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만 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0만 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맥스가 500이었나? 600이었나? 재산이 좀 있고 월소득, 연봉이 높으면은 많이 냅니다. 보험료는 따르게 되는데 일반 의원 가면은 그 기본적인 비용 몇천 원 내는 건 다 똑같거든요. 혜택은 균등해요. 내가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고 병원 가서 VIP 대접 못 받아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때문이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돈 좀 많이 버는 니네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 거까지 내,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공평하게 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이 되는 부분만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뭐 VIP 1인 병실에 갈 수도 있고 수술도 조금 더 비싼 걸로 할 수 있고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됐을 때 거의 다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무조건 돈은 낸다. 그래서 강제적이다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다. 왜? 병원비가 우리가 내는 그 금액이 지금 30% 정도입니다. 외래 30%, 이번에는 한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네요. 이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는 뭐 20%였는데 외래가 30% 오른 거라서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디서 따로 내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 왜? 건보료 맨날 내니까, 달달이 내니까. 제3자 지불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라는 이 의미를 조금 구별할게요. 어떤 게 공단이고 어떤 게 구민일까요?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보험회사. 요거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 이게 구민입니다. 국민이 피보험자예요. 강사가 교육자, 학생이 피교육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공단이고 피보험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죠. 그러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게 제3자 지불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래는 30%, 입원은 20%만 낸다라는 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료의 부과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급여가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혜택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심장의 수축력? 이 심장이 피를 쭉 짜주는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이 뭐냐? 1. 이뇨제, 2. 강심제, 3. 항응고제, 4. 항협심증제, 5. 항히스타민제. 정답은요? 2번 강심제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말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빈출 문제인데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질병은 하면은요. 심부전이에요. 심혈관계 기능 부전으로 생기는 병이 심장부전, 심부전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는 약을 먹이겠죠? 이게 바로 강심제입니다. 강심제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디곡신, 디지탈리스, 이게 바로 강심제예요. 강심제 투여하기 전에 뭐를 체크해라? 맥박을 체크해야 됩니다. 맥박이 정상적으로는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그런데 맥박이 너무 느려 서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투약을 금지해요. 서맥 시 강심제 투여를 신중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뇨제, 이뇨 현상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항응고제, 응고되지 않게 하는 거, 아스피린 같은 거. 항협심증제, 항히스타민제. 항협심증제는 협심증량,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고요. 항히스타민제 간지럽지 않게 하려고 먹는 거. 그래서 수축력을 높이려면은 강심제를 먹인다. 우리가 열 경련에서 열 피로, 열 허탈에서 강심제를 먹이지 않았나요?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렇게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에서는요. 어떤 이론까지 찾아봐야 되냐? 기초양리를 봐야겠죠? 보시는 지금 화면은요. 기초양리 비법서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저도 문제풀이 할 때요. 비법서로 가서 그 이론을 보면서 해설을 하거든요. 약물을 투여할 때는 5가지 원칙이 있다. 정확한 환자한테 정확한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주사를 놓을지 약을 먹일지 주사도 IM이냐 IV냐 투여 경로를 확인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환자, 약, 용량, 투여 경로, 정확한 시간 이게 바로 투약의 5가지 원칙입니다. 모르핀, 데메롤,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죠.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라. 정상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예요. 가뜩이나 12회 이하의 호흡입니다.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한테 모르핀을 먹이면 호흡수가 떨어진다. 변비가 온다. 상체를 올려라. 호흡이 안 되면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야 된다. 자세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어떤 약을 먹일 때 맥박을 재죠? 강심제를 투여했을 때 맥박을 체크합니다. 맥박이 더 느리게 뛰니까.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것. 강심제 먹이기 전에 투여해야 되는 것은 맥박이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데메를 먹이기 전에
측정해야 되는 거는 호흡수이다.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 강심제이다.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왔는데 강심제가 안 나오고 디곡신 이렇게 나오면 디곡신을 찍으셔야 돼요. 디기탈리스 이것도 강심제죠.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쿠마린, 헤파린 피가 멈추지 않게 응고되지 않게 하는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라.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이 뽑을 때요. 드시는 약 있어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가셔서요. 이를 빼야 되니까 일주일을 뭐 멈춰도 된다는 소견서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 빼고 피가 안 멈추니까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을 해라. 어떤 약 먹이기 전에 쿠마린, 헤파린 이 보통 피가 좀 끈적끈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항응고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피가 안 멈춥니다. 그래서 큰일 나요. 이 하나 뽑고 밤새 피 흘려서 응급실 가고 이러거든요. 이뇨제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륨 수치를 확인한 후 투여한다. 저칼륨 혈증이야. 가뜩이나 몸에 칼륨이 없어. 이뇨제 먹이면 칼륨 더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약을 투여할 때 무조건 투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약이나 이 환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수 확인해야 되는 거 모르핀, 데메롤이죠. 맥박수는 강심제 또는 같은 말로 디곡신, 디기탈리스.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 약물은요.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라. 칼륨 수치 확인해야 되는 거 이뇨제.